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샌디에고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래에 있는데요. 이 두 도시 중간쯤에 홀브룩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곳엔 조셉 맥스테이라는 남성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셉 맥스테이는 40살이고 3살 위의 아내인 서머와 결혼했죠. 4살인 지안이와 3살인 조셉 주니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집 정원에 장식용 분수를 설치하는 회사의 사장인데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서머는 공인 부동산 중개사예요. 아내도 일을 잘해서 실적이 좋았죠. 아이들도 건강했고 걱정 없이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4일 밤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가족 전체가 주변 사람들 모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부부가 일로 바쁘게 지내서 연락이 뜸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없는 거죠. 11일째가 되자 조셉의 동생인 마이클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통화가 계속 안 돼서 형이 바쁘거나 가족과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조셉의 동생은 어떻게 형의 실종을 알게 됐냐는 거죠. 마침 형 집 근처로 여행을 왔다가 얼굴을 볼 겸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 보니 가족들은 없었고 어디로 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당에 기르는 개 2마리는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집안은 특별한 이상 없이 평범한 가정집 모양인데 정작 살고 있어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불길한 느낌에 경찰을 찾아가게 됐던 거죠.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수사에 나섭니다. 조셉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의 흔적이 없는지 살펴봤지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었죠. 대신 아주 이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막 요리를 준비하려던 것 같은 계란 한 상자와 소파 위엔 아이들용 팝콘 2그릇이 놓여져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게 외출을 예정한 사람들의 행동처럼 보이진 않죠. 그럼 이 가족의 실종은 자발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제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걸까요? 조셉 맥스테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명도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라졌는데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경찰은 의외의 곳에서 맥스테인 가족의 실마리를 찾는데요. 보통 실종자의 흔적은 의외로 집에서 제법 가깝지만 으슥한 장소거나 아니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맥스테이 가족의 차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 장소가 멕시코 부근이었습니다. 샌디에고가 멕시코 국경에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차는 국경 근처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발견됐지만 안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트와 근처에 설치된 CCTV로 차가 언제 주차됐는지를 확인해봤죠. 차는 실종 4일 만인 2010년 2월 8일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느 가족이 멕시코 검문소를 통과하는 영상도 찾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늦어서 CCTV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맥스테이 가족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대신 가족의 목적지는 차의 위치로 봤을 때 대충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가족의 컴퓨터를 조사해보니까 멕시코 여행에 필요한 스페인어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찾아본 기록들이 나왔어요. 컴퓨터 기록으로만 보면 자발적인 의사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일부러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죠. 경찰은 사건 15일째인 2010년 2월 19일 인터폴의 수사 공조를 요청해 맥스테이 가족을 실종자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실종 사건이 사실 15일이면 많이 지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사를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경찰은 조셉의 가족을 만나 이들이 멕시코에 갈 생각이 있었고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멕시코로 가던 도중 누군가를 만나 무슨 일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로 연락이 끊겼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같이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셉의 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두 손자들을 데리고 갑자기 어디를 갈 리는 없다고 했어요. 경찰도 이 말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의 집에서 본 현장들은 누가 봐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행을 갈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음식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 두거나 키우던 강아지는 데려가겠죠. 여건이 안 되면 동물 돌봄 서비스라도 이용할 텐데 아무 대책 없이 두고 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의 의심이 더 합리적인 근거가 몇 개 더 발견됐어요. 조셉의 아내인 서머가 갖고 있던 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엔 10만 달러가 있었는데 인출된 기록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은 돈도 없이 여행을 갔다는 건데 이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미국 시민권자들이 사실 여권 없이 멕시코로 여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이에요. 충분한 돈이 있어야 며칠이라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사라진 지 열흘이 넘어도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이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행선지는 멕시코로 추정되지만 그 이후에 어디를 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조셉의 아버지는 스텝 와츠라는 사설 탐정에게 수사를 요청합니다. 와츠는 조셉의 통화 기록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새로운 실마리가 발견되죠. 맥스테이 가족이 실종된 날 밤 조셉의 동업자인 찰스 체이스라는 남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던 겁니다. 이 남성과 통화를 끝으로 전화기 사용은 더 없었어요. 그리고 찰스 체이스와 통화하기 40분 전 맥스테이 가족의 차가 어디론가로 향하는 장면을 이웃집 CCTV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와츠는 이런 단서들을 봤을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동업자에게 구조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 범인이 조셉을 협박해 동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알리바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경찰과 사설탐정의 수사와 미국 언론들은 매일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맥스테이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멕시코에 갈 목적이 있었다는 단서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가족이 실종된 지 3년이 지납니다. 2013년 11월 11일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 갈 때쯤 다시 사건의 관심도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어느 운전자가 캘리포니아주 빅터빌이라는 곳 근처의 사막에서 얕은 무덤 2개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묻은 거라면 묘지에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 무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수상하게 생각한 운전자가 무덤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사람의 유골 4구가 놓여져 있던 거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치아 정보로 실종자들과 대조해 보니까 3년 전 실종된 맥스테이 가족의 치과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묻혀있던 거예요. 빅터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 방향이거든요. 경찰 예상과 다르게 멕시코 반대 방향에 있던 거죠. 무덤의 위치는 집에서 160km, 멕시코 국경에서는 2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둘 다 가깝진 않아요. 유해를 감식해 보니까 사인이 둔기에 맞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 됐습니다. 이제 범인이 누구일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맥스테이 가족의 사망과 가장 연관이 깊은 사람은 누가 되냐는 거죠. 사설탐정 와츠가 밝혀낸 조셉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인 58세의 찰스 체이스라는 남성이 결국 지목됩니다. 이 사람은 조셉과 같이 일하는 동업자라 가족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됐어도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은 일하는 이상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찰은 체이스를 불러 조사해 봤죠. 조셉이 실종되던 당일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은 했지만 서로 볼 일이 있어서 금방 헤어졌다고 진술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조셉의 가족은 평소 자주 만나 식사도 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데요.
실종 당일에도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때 맥스테이 가족에게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조셉이 왜 가족들과 멕시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종 당일 저녁 조셉의 마지막 통화 목록에 체이스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다시 물어보자 체이스는 밤에 가족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조셉 맥스테인의 전화였지만 귀찮아서 받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 받았으면 자기가 지금 용의자로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고 사라지기 직전에 전화를 건 사람도 나였으니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 가족 행사를 같이 하는 사이라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체이스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돼서 취조를 하게 됐던 건데 정작 취조 과정에서 의심될 만한 진술은 없었어요. 의심은 되지만 모순이 발견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체이스를 돌려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체이스의 진술은 사실인지 따져볼 수는 있겠죠. 이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조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자 조셉의 아버지는 체이스의 진술이 황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라진 아들은 주문을 받았고 체이스가 찾아가서 시공을 해주는 역할이었대요. 그런데 체이스는 항상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손님의 불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로 조셉이 자주 난처해졌고 고민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갈등이 없다는 체이스의 말은 거짓인 게 드러난 거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인 거라 이건 조셉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체이스가 유독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죠. 이번엔 체이스가 과거 범죄 전과는 없는지 조회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절도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던 거예요. 2001년에 제철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 32,000달러 정도의 용접 기계와 드릴 장비를 훔쳤다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절도죠. 이 사건은 살인이라 체이스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의심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 주변 사람들과 체이스의 진술이 다르다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혐의가 더 강화되긴 하겠죠, 심증으로. 체이스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맥스테이 가족의 사망을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맥스테이 부부 사이에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자주 꺼내오는 거죠. 마치 가족 사이에 있던 일이 이 사건의 계기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접점이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셉이 실종되기 전 알 수 없는 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고 아내인 서머가 오랫동안 간호했지만 병이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분이라 이 사람 말에 신뢰도는 낮겠죠. 사람들은 체이스가 사망한 가족의 가정사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가 없다는 거죠. 가장 수상한 사람인데 체포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은 체이스의 차 안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맥스테이 가족의 DNA가 이 차에 남아있던 거예요. 드디어 체이스와 이 사건은 관련이 있다는 체포의 근거가 나온 겁니다. 2014년 11월 5일 맥스테이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지 1년 만에 찰스 체이스를 용의자로 체포했고 4건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그동안의 수사 기록이 발표됐는데요. 4,500쪽이나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맥스테이 가족의 유골이 발견된 무덤에선 공업용 망치가 나오기도 했죠. 사인이 둔기라는 부검 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그 전에 저항할 수 없도록 고문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체이스의 범행 동기는 절도로 감옥에 갔다 온 후 체이스는 도박에 빠졌고 여기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돈이 많은 조셉 맥스테이의 재산을 노렸다는 겁니다. 왜냐? 조셉의 사업용 계좌에서 21,000달러를 인출해 근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수천 달러를 잃은 정황이 발견됐거든요.
검찰은 이 조사 결과에 조셉의 어머니인 수잔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오래전부터 체이스가 범인이라 확신해 왔었고 조셉은 체이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자주 줬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죠. 경찰이 조사한 내용도 수잔의 증언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 체이스는 돈 문제로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조셉을 알게 됐고 조셉은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주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체이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 사실은 나쁜 관계로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체이스의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어디까지나 정황뿐이고 증거 없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어요. 변호사의 반론은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재판 준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체이스가 수시로 변호사를 바꿉니다.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계속 연기합니다. 이 사건이 그랬어요. 2010년에 일어난 사건이 4년 만에 용의자를 잡아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피고는 2년 동안 변호사를 5명 바꿨고 다시 4년간 갖은 이유로 변호사들은 재판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3일이 되자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할 수 없다며 강제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 재판이 또 연기됩니다. 2018년 4월 7일에 체이스 변호사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모두 간접 정황이거나 조셉과 가까운 사람들의 일방적인 증언이라며 중간에 소송을 건 거예요. 법원이 이 소송을 또 받아들여 주면서 맥스테인 사망 사건의 재판을 치르던 도중에 체이스의 소송을 재판하게 된 거죠. 이것도 시간 끌기 작전이었을 거예요. 결국 2019년 1월 7일이 돼서야 9년 만에 양측의 합의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체이스는 오랜 시간을 벌었어요. 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0일에 배심원단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봤을 때 체이스를 유죄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에 동의하면서 2020년 1월 21일 체이스는 최종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 이 사건이 해결된 건데요. 10년 걸렸죠.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입증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체이스는 지금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미 조사 결과가 범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거를 모을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결국 없는 셈이거든요. 억울하면 결백하다는 증거와 단서를 모아서 항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체이스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자신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건 해결됐어요. 하지만 아쉬운 거 하나 있죠.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사한 대로라면 금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건은 해결됐지만 체이스의 범행 이유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체이스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겠죠. 그걸 말하면 자기가 범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마 끝까지 말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든 감형이나 재판을 다시 한번 치러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2010년 미국에서 일어난 맥스테일 가족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